자, 여러분 잘 쉬셨나요? 다시 관동별곡 본사 1 내금강 들어가겠습니다.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제 화천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자, 이때 영중은요, 가명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화자 자신이 다스리는 강원도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영중이 무사하다라는 이야기는 본인이 정치를 잘해서 무사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정에 대한 은근한 과시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절이 3월인제라는 건 시간적 배경이 3월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자, 이때 풍악이라는 단어는 금강산의 가을 이름이에요. 그런데 3월인데 왜 금강산의 가을 이름을 썼을까? 단풍 들잖아.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그 금강산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3월의 아름다움을 아마 잘 드러내기 위해서 금강산의 이름을 풍악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신이 잘 다스려서 지금 무사하다. 선정을 은근히 과시하고 자, 이제는 금강산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를 짚어 백전동 곁에 두고 만폭동을 들어가니 자, 이때 행장을 다 떨치고라는 건 관찰사 직분에서 잠시 벗어나 홀가분하게 간소한 차림으로 라는 뜻이에요. 간소한 차림으로 돌길에 막대를 짚고 백천동을 곁에 두고 이때는 곁에 두고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즉 여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폭동을 들어가니 이때 만폭동은 폭포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폭동은 중요합니다. 만폭동에서 뭘 보게 될까요? 당연히 폭포를 보게 되겠죠.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그래서 은 같은 무지개 할 때 같은은 직유법을 사용이 되었는데 만폭동 폭포의 아름다움을 비유한 표현으로 첫 번째 무지개가 등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옥 같은 용의 꼬리. 그래서 용의 꼬리도 폭포를 비유하는 시어예요. 섞어 돌며 뿜는 소리가 심리에 자자하니 자 그러면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심리 밖까지 다 들리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부분은 무지개와 옥 같은 용의 꼬리를 사용해서 폭포를 비유했고요. 이 소리가 심리까지 자자하다라는 건 좀 과장법을 쓴 것 같습니다. 그쵸? 들을 때는 우레러니 자 여기서 우레라는 건 순우리말로 천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들을 때는 천둥 소리 같더니 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고 멀리서 들은 거니까 원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니 마치 눈과 같구나 해서 이 눈과 같구나는 가까이 와서 보니 눈처럼 아름답구나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긍정에서의 폭포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폭동 폭포에서 바라본 네 가지의 비유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무지개, 용의 꼬리, 우레, 눈. 그래서 만폭동에서는 폭포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간 이동할게요. 금강대 새로 이제 공간이 이동을 했습니다. 금강대 맨 우층에 선악이 새끼를 치니 춘풍 옥적성에 첫잠을 깨웠던지 호위현상이 방공에 솟았더니 자, 이 부분은 금강대 맨 꼭대기에 학이 살고 있는데 새끼를 쳤대. 근데 옥피리 소리 이때 옥피리 소리는 진짜 피리 소리가 아니라 봄바람 소리를 아름답게 비유한 미화법이라고 해요. 근데 그 봄바람 소리에 학의 새끼가 잠을 깨웠던지 호위현상이 이때 호위현상은 흰 저고리, 검은 치마, 학을 비유합니다. 근데 마치 여인처럼 비유가 되었죠. 선녀처럼. 근데 그 학이 방공에 솟았더니 방공에 솟아오르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금강대를 보고 있는데 학이 한 마리 날아오른 거야. 왜? 자, 그 다음 컷을 볼게요. 서호 옛주인을 반겨서 넘는 것 같구나. 그러면 서호 옛주인을 반겨서 떠오르는 것 같구나 라고 했는데 이때 서호 옛주인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인포라는 사람이 약간 사차원이야. 매화가 자기 부인이래. 학은 자기 새끼래. 그래서 자식으로 삼은 학과 부인으로 삼은 매화와 살았던 그 인포를 아빠 왔어요 하면서 학이 날아오른 것처럼 묘사한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인포는 진짜 중국에 나오는 그 시인이 아니고 정철 자신을 비유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진월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진월대에서는 금강산의 봉우리를 조망할 텐데요. 소향로, 대향로, 눈알을 굽어보고 이때 향로는 향로처럼 생긴 작은 봉우리, 그 다음에 향로처럼 생긴 큰 봉우리,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어. 그걸 눈알에 굽어보니까 진월대는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정향사 진월대 다시 올라 앉으니, 여기 앉은말이라는 단어는 앉으니 정도로만 해석합니다. 여산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이는구나. 자, 이때 여산이라는 시어는요, 중국에 있는 폭포가 가장 아름다운 유명한 산인데 그 여산의 진짜 아름다움이 여기서 다 보이는구나. 그러면 화자가 진짜 금강산에서 중국산을 보고 있을까? 아니죠. 여산의 참다운 아름다움이 여기서 보인다라는 건 금강산이 여산처럼 아름답구나. 뒤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금강산을 가리킨다는 거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찬을 해야 되겠죠. 어와, 와우, 어와, 아아, 조화옹, 조물주의 솜씨가 헌사토 헌살샤. 자, 여기서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스럽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때 야단스럽구나 라의 뜻은 멋지구나, 밋밋하지 않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왜 밋밋하지 않고 야단스럽고 멋질까 봤더니 날거든 뛰지 말거나 나는 모습이라면 뛰지 말거나 섰다면 솟지 말거나 무슨 모습이죠? 봉우리의 모습이에요. 부용을 꽂아놓은 듯 이때 부용은 연꽃이에요. 배곡을 묶어놓은 듯 배곡은 흰 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대국법을 쓰고요. 봉우리의 다채로운 모습을 예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모습을 예찬하는 우아미가 나타나 있어. 자, 우아미는 우리 우와 멋져 라고 해석해주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 다시 봉우리의 모습인데 이번엔 좀 역동적 모습으로 한번 가볼게요. 동명을 박차는 듯 북극을 꿰앗는 듯 이때 동명은 동해예요. 동해. 동해 바다를 뻥 차는 듯 굉장히 동적이죠. 북극, 북극성을 떠받치고 있는 듯. 자, 이때 북극은 하늘에 있는 별이기 때문에 천상세계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우리는 보통 임금에 빗댑니다. 그래서 북극은 임금에 빗대어서 쓰인 시어구나 라는 걸 알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봉우리들이 높구나. 자, 높대. 뭔가 고고하대. 높구나. 망고대야. 외롭구나. 혈망봉이. 그래서 망고대와 혈망봉이라는 두 개의 봉우리를 바라보며 하늘에 치밀어 올라 무슨 일을 아뢰려고 천만 년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가? 라고 해서 마치 봉우리들이 하늘에 올라서 무슨 일을 막 아뢰려고 하는 거야.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굽힐 줄 모르는 그런 지조를 갖고 있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망고대와 혈망봉은 충신과 연관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망고대와 혈망봉을 보며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하는 충신을 떠올린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말할까? 그 봉우리를 보고 충신을 떠올렸다면 자기 자신도 충신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화자는 나도 너희들처럼 변치 않는 충신이 될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나도 너처럼 될 거야 라고 추구하고 실현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실현 의지나 추구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순고미라고 합니다. 봉우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번에 다시 계심대로 한번 가볼게요. 계심대 다시 올라가서 중양성을 바라보며 12,000 봉우리를 넉넉히 혹은 뚜렷하게 헤아리니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봉우리 끝마다 서려 있는 기운 얼마나 맑겠어, 그치? 그래서 이 계심대에서는 12,000 봉을 조망하고 맑은 기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운으로 뭘 하고 싶을까? 상상해보세요. 인재를 만들고 싶어 해요. 시적 화자는 위에서 썼던, 자, 여기로 올라와 보면 날거든 뛰디마나, 쉬었거든 솟디마나 에서 사용했던 표현법을 다시 한번 쓰죠. 맑거든 좋디마나, 좋거든 맑디마나. 쉽게 말해서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 말거나 저 맑은 기운을 흩어내어서 인거를 만들고 싶구나. 이때 인거를 인재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라의 조정이 어지러울 때 그 어지러운 조정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인재를 난 만들고 싶어? 나라 걱정이네? 그럼 나라 걱정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우국지정이 떠올라야 되겠죠? 자, 앞에서도 우국지정 한번 했습니다. 백발.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봉우리를 볼 거예요. 형용도 끝이 없고 태세도 많기도 많구나. 이때 형용이라는 건 봉우리의 정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고요. 연꽃이나 배곡. 태세라는 건 봉우리의 동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동적인 모습은 동해를 뻥 차는 듯 이런 표현들이 있었잖아. 그치? 천지가 만들어질 때 자연, 저절로 되었겠지만 이제 와서 보게 되니 유정, 조물주의 뜻이 담겨 있었구나. 그래서 조물주가 그냥 심심해서 괜히 만든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다음 카드 들어갈게요. 드디어 금강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비로봉으로 가볼게요. 근데 이 화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비로봉 못 갑니다. 안 가, 못 가. 자, 비로봉 상상두. 상이 윗상자잖아. 그럼 위 머리니까 가장 높은 곳 최고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비로봉에 올라보니 해석 잘하세요. 내가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본 사람이 그 누구인가? 이 말은 아무도 올라가 본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쉽게 말해서 비로봉에 갔다?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못 갑니다. 네, 그 못 간 이유를 공자의 그 높은 덕과 자신의 그 따르지 못하는 그 부분하고 비교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 동산, 태산이 어디가 높단 말인가? 자, 중국에 보면 그 노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공자가 태어난 나라예요. 여기가 노나라예요. 노나라에는 동산이라는 산이 있고요. 중국 천하에는 태산이라는 가장 높은 산 아래, 그 하늘 아래 가장 높은 산인 태산이 있어. 근데 이 중국 산과 금강산에 있는 비로봉을 비교를 하는 거야. 뭐가 가장 높아? 비로봉. 그러면 이 노나라의 동산을 공자 가봤잖아. 태산도 공자 가봤잖아. 근데 화자는 여기도 못 가봤단 말이야. 근데 그 경지도 모르는데 이거보다 높은 비로봉을 내가 어떻게 가? 아, 이런 식인 거죠. 되게 영리하죠? 자, 그 다음 장면. 노국, 노나라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넓거나 넓은 천하를 어떻게 해서 작다고 말한단 말이냐? 그래서 태산에 올라가서 천하가 내 손에 있소이다 라고 한 공자의 그 넓고 큰 기상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자, 여기서 넓고 큰 기상을 우리는 호연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화자는 공자의 호연지기를 흠모하면서 자신은 공자의 발 뒤꿈치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노나라가 좁은 줄도 모르는데 공자가 천하를 작다고 말했어. 근데 공자가 올라간 태산보다 비로봉이 더 높대. 근데 감히 내가 어떻게 올라가? 자, 그래서 어와 저 지위, 저 공자의 높은 경지를 어찌하면 알 것인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르지 못하는데 내려가는 게 이상할 것인가? 합리화 쩔죠. 그래서 오르지 못한다. 어디에? 비로봉에. 그래서 내가 내려가는 건 이상하지 않아. 한마디로 자, 비로봉 못 가. 자, 첫 장면 보세요. 비로봉 올라가 본 사람이 없어. 나도 못 가. 됐죠? 못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좀 중요해요. 활용소라는 연못이 나오는데 이때 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여기 소가 나오면 연못이에요. 연못까지 아주 좁은 길을 따라서 갈 거예요. 원통골이라는 좁은 길로 사자봉이라는 봉우리를 찾아가니 그 앞에 넓은 바위 활용소라는 연못이 되었구나. 자, 다음 장면 넘어가 볼게. 천년노룡이, 이때 노룡은 진짜 용이 아니에요. 이 연못의 물줄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천년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밤낮으로 흘러내어 바닥까지 이어 있으니 그러면 천년 묵은 늙은 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연못이에요. 이게 바닥까지 이어 있다. 자, 여기서 천년노룡은 작가 자신을 비유하는 표현인데 바로 뒷문장과 이어서 왜 작가인지 설명할게요. 풍운을 언제 얻어 삼일우를 내리겠느냐. 음해에 시든 풀을 다 살려내어셔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풍운이라는 건 바람과 구름인데 얘가 있어야지 비를 만들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서 3일 동안 내리는 흡축한 비를 내리겠느냐? 근데 이 비를 내리는 존재가 늙은 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가 내려야지만 그늘진 벼랑에서 시들어가는 풀을 살려낼 수 있단 말이야. 여기는 비유법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럼 천년노룡이 비를 내려야 돼. 그럼 천년노룡은 작가 자신이다. 근데 바람과 구름을 만나야 해. 그럼 얘는 선정을 베풀 여건이나 시기다. 그리고 3일 동안 내리는 흡족한 비는 바른 정치. 되겠죠? 그 다음에 시들어가는 풀은 굶주린 백성이 될 거예요. 따라서 작가는 여기에서 임금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백성에게 선정에 대한 포부를 다짐하고요.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넘어가 볼게요.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 통통통 빠르게 넘어가요. 여기서는 견문 그냥 여정만 있고요. 견문이나 이런 게 없어요. 여기를 넘어가서 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보이죠?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건너가면요. 굉장히 높은 절벽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불정대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화자는 마하연, 묘길상, 불정대를 넘어가서 외나무 썩은 다리를 건너요. 그리고 불정대로 올라갑니다. 자, 거기 올라갔더니 12줄기나 되는 폭포가 쫙쫙 흘러내리는 거죠. 근데 너무나 높아서 천길 낭떠러지 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있대요. 거기에서 아름다운 12폭포를 마치 하늘에 있는 은하수에 떠있는 은하수에 빗대어서 얘기를 해요.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마디마디 베어내어 실처럼 풀어서 배처럼 걸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하수 한 굽이 12폭포를 비유하는 표현이에요. 실처럼 길게 풀어서 배처럼 걸어 놓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배틀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12폭포를 마치 하늘에 있는 은하수를 잘라서 실처럼 풀고 배처럼 걸어 놓은 모습처럼 연상을 했다는 거예요. 비유법 뛰어나죠? 근데 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 이미. 그림책에는 이 금강산의 12폭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12굽이라고 적혀 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더 여럿이라,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한 거죠. 이적선이라는 시어가 보이죠? 여기 이적선. 적선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 중국의 이태백이라는 시인을 말해요. 낭만주의 시인이에요. 근데 그 낭만주의 시인 이태백과 내가 지금 의논을 하게 된다면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으니까 살아서 다시 나와 의논을 한다면 여산 앞에서 한번 나왔네? 중국의 명산이에요. 중국의 폭포가 여기 도군, 여기는 금강산, 도군은 비교격 조사. 그래서 여기보다 낫다는 말을 못할 거야. 훌륭하다는 말을 못할 거야. 그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금강산 12폭포가 여산의 폭포보다 더 멋있어. 짱이야.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지금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기까지가 내금강, 금강산 본사 1 장면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금강산 내금강이 끝났으니까 바다 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본사 2로 넘어가겠습니다.